그럼 바로 이어서 두 번째 발제 그리고 토론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발제는 아까 여러분들이 그 서에 있는 대로 발제 두 분 해주실 선생님 정현 선생님과 정비담 토론 신분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발제는 강원의 분단 체험과 통일문화 시작품 중심으로라고 주제로 정현우 시인이시고 장소문화연구센터 소장을 맡고 계십니다. 간단하게 알려고 끝나고 나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는 정비담 시인께서 소개해 주실 텐데요. 2부 그 발제와 토론 시간은 가능하면 지키도록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분인데요. 제가 중간에 한 6분쯤 나오면 쪽지를 이렇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20분 안에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분의 발제에 큰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토론 발제. 마이크 얘기 좀 맞습니다. 저는 강원도를 중심으로 분단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애군유는 장소성을 이야기할 때 위치, 현장, 장소감으로 설명하는데 그 세 가지로 장소의 정체성이 잘 규명됩니다. 그렇게 보았을 때 강원도는 분단을 빼고는 장소를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문학 연구에 있어서 통일문학이라든가 탄광문학, 해양문학, 생태문학 이 네 가지가 다른 광역 시군에 비해서 훨씬 더 분단을 중심으로 한 특성이 돋보인다 이것이죠. 비근한 예로는 지리적 분단인데요. 38선이 그어질 때도 강원도 양양의 군이 절반이 나눠져서 북양양, 남양양 이런 형태로 38선이 그어졌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고성, 속초, 양양이 절반은 북한 땅이었다가 휴전선이 만들어지면서는 남한 땅이 되었죠. 그런데 고성은 다 수복하지는 못하고 또 절반은 북한 고성, 절반은 남한 고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학사적으로 혹은 문학 작품적으로 내밀하게 다뤄진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체감적으로 느끼는 것은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 45년부터 50년 전쟁이 일어나기까지 북한 공산당원인지 모르지만 공산당의 철저한 교육들을 받으며 살았죠. 그리고 휴전선이 그어지고 나서 보기에는 이들은 말갱이 교육을 충실하게 받은 북한 주민이었던 거죠. 그들이 갖고 있는 상처는 현재 진행 중이고요. 그 다음 저는 지금 강릉에 살고 있는데 강릉시만 놓고 보자면 강릉시는 양양 바로 옆에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6.25 전쟁이 제일 먼저 전개되었습니다. 6.25가 발생되기 1시간 전, 공식 6.25 전쟁 발발 1시간 전에 이미 북한군이 육지에 도착해 있었고 그것 때문에 한국에서 경찰을 포함한 최초의 사망자가 강릉에서 발생했고요. 이 강릉은 어떤 곳이냐면 전쟁을 가장 빨리 시작한 곳이니까 북한군에 의한 통치가 아주 잘 되었던 곳이죠. 그리고 그 이전에 어떤 진보적인 지식인을 통해서 좌파적 의식이 강릉 초당 순두부가 유명한 그 지역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었고요. 결국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강원도가 갖고 있는 내밀한 것들이 문학사에서는 또 문학 작품에서는 덜 나타나고 있지만 우리가 좀 깊이 다루어서 분단의 문제, 또 전쟁의 참상, 그리고 앞으로 더 나아갈 때 통일 방향을 짚어보는데 어느 지점보다 훨씬 더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 지역의 문학 작품을 일반적으로 소개하기보다 그 분단의 한 지점 DMZ 근처에 살고 있는 철원의 정충근 시인은 맨 첫 작품부터 지금까지 내내 모든 시집마다 분단의 문제를 아주 애정을 갖고 다루고 있습니다. 그분의 작품들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문학하는 창작자나 연구자들이 나아갈 방향도 함께 짚어보고 싶습니다.
쪽을 보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23쪽에 글을 써 놓았는데 제일 밑에 23쪽 제일 아래 인용문에는 38선이 그어진 배경을 넣었습니다. 그럼 이제 24쪽으로 넘어가죠. 38선은 한반도를 가지기로 한 미국이나 러시아가 진지하게 검토한 것도 아니고 뭐 장난처럼 어딘가는 우리가 통치를 해야 되는데 어디면 좋을까? 미국의 하급 관리가 자를 대고 중간 부분에 그게 38선입니다. 어쩌면 그들은 행정 편이든 아니면 그냥 걷고 이게 얼마나 가겠어 이런 생각이었을지 모르지만 지금 80년째 내내 분단이 되어 있고 저는 그보다 더 슬픈 것은 그냥 그들이 장난처럼 그어놓은 38선을 우리는 휴전선으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38선에서 휴전선 사이의 공간은 작게는 5년, 많게는 8년의 기간입니다. 그 기간이 갖고 있는 비극은 이루 말할 수 없죠. 전쟁으로 죽은 300만 명부터 그리고 요즘도 뭐 여기서 빨갱이와 관련된 시위도 하나요? 우리도 지금 극우, 극좌 이렇게 나눠지는 혼란도 근원을 따지고 보면 38선과 휴전선의 그 사이 지점에 있는 것이죠. 이런 것도 여전히 회복되지 않죠. 그러면 오늘의 이 혼란한 정치사적 국민들의 갈등 문제도 저는 연원을 더 거슬러 올라가면 풀기가 참 쉬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정충군의 그 시 일부분을 보겠습니다. 24쪽 5번째 줄인데요. 원산지 표시제라는 시입니다. 시장 생선 대가리에도 원산지 표시하는 세상, 분단 철조망에도 메이드 인 USA 표시해야 합니다. 예, 정충군 시는 철조망, 그러니까 휴전선이겠죠. 그 뒤에 문제의 철조망은 한국 거도 북한 거도 아닌 미국이 만들어 놓은 곳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동의하는 입장이고요. 제가 여기서 해야 될 말씀은 아니지만 6.25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은 북에서는 러시아의 호수아비 이승만이라 하더라도 이승만은 이미 친중파, 친소파를 청산한 후 그냥 한반도의 사람이 북쪽을 차지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남쪽에는 비슷한 상황인지 모르지만 48년까지 공식적으로 미군정 체제하가 정제되고 있었습니다. 이 미군정이 화순에서 일으킨 화순 탄광 양민 학살 사건은 뭐 일부 오페라를 통해서 뭐 시집을 통해서 소개되기도 했지만 역시 분단을 통해서 소중히 다뤄야 되고요. 그래서 뭐 격가지로 세자면 강원의 이야기를 이런 자리에서 다루는 것처럼 언젠가는 화순의 탄광 사건을 미군정 체제에서 자행된 사건으로 같이 다뤄봐야 되고요. 그리고 또 다른 관점에서 제주 4.3도 다루셔야 되고 강원도에서 제가 DMZ로 분단된 우리 현실이 중요하다고 한 것처럼 또 일부분의 절반은 한 45% 범위의 DMZ는 경기도지 않습니까? 경기도도 다루고 이런 문제를 함께 다룰 때 이 자리에서 진행되는 분단이니 통일이니 하는 무단의 이야기가 근원적으로 함께 더 살갑게 접근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 분단의 문제 해결하고 정충군 시인이 얘기했듯이 메이드 인 미국의 분단 철조망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이런 것도 한번 문학적으로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충군 시인은 철조망 테러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제일 아래에서 한 세 번째 문단쯤에 있는 내용이고요. 세 번째 문단 하단에 보면 아는지 모르겠다. 무너진 건물 더미에서 피를 생각하는 분노보다 더 큰 이 미천한 땅에 뿌리 깊은 철조망 테러를 7천만이 희생되고 있는 그 잔혹한 테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발제는 항일과 관련된 문학이었는데 저는 일제강점기 덜 미워합니다. 한반도의 분단 근원은
일제강점기로부터 찾아야 되고요. 일제강점기가 없었다면 뭐 분단될 이유가 없었겠죠. 그런데 해방이 되었으면 분단을 시키지 말았어야죠. 미국인지 누군지는 모르지만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좌우로 나눠져 있으면서 38선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냥 장난삼아 그는 38선을 진지하게 검토해서 전쟁터로 만들고 휴전선으로까지 그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38선의 원흉은 일본으로부터 출발되었을지 모르지만 휴전선의 원흉은 확실한 건 일본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저는 미국도 아니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정충군 시인의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는 점에서 참 깊이 있는 시구나. 이분이 자기 고향에서 분단과 관련된 시만 많이 쓰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참 깊이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런 관점은 25쪽 세 번째 줄에 가면 문병란 역시 비슷한 관점에서 접근합니다. 인민군이나 북한 사람이 우리의 적이 아니라 강국이 만들어 놓은 이데올로기, 즉 38선이 바로 우리의 적이었다. 전쟁을 일으킨 것도 이데올로기요. 전쟁을 조종하고 정전을 시킨 것도 사실은 이데올로기가 아닐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여전히 우리가 만약에 알고 있다면 알고 있으면서도 양쪽으로 나뉘어서 남북의 양쪽이든 남한의 양쪽이든 이런 혼란상을 가져가는 것이 바람직한가 이런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윤석열 정권이 평양에 드론을 띄우면서 외환을 획책했다는 얘기가 진짜인지 모르지만 지금 계속 검증이 되고 있죠. 만약에 그랬다면 윤석열은 끝나도 이후에 또 누군가는 그런 일을 계속할 겁니다. 그 다음 국군의 날 휴일을 만들고 임시휴일을 만들고 무력행진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가족끼리 모여서 박수치는 걸 보면서 놀라운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태백중학교라는 곳을 다녔는데요. 제가 다닌 중학교 학생이 127명이 의용군으로 학동의용군으로 나갔습니다. 부르지도 않은데 전쟁터로 나간 거죠. 그리고 그 안에 18명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학교 매일 조회 때마다 멸공을 외치면서 그 18명의 장한 애국심을 배우고 거기서 호전성을 제대로 배웠죠. 우리의 교육은 여전히 이런 호전성을 길러주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일본이나 미국은 아니겠죠. 일본이나 북한 어디라도 우리를 공격한다면 언제든지 우리는 싸울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호전성이 사라지지 않는 한 분단이든 통일이든 우리의 언급은 거의 의미 없을 거라 봅니다. 현실은 좀 더 저항하고 증오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더 잠재워야 가는 쪽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는 거죠. 또 강릉을 읽어보겠습니다. 25쪽의 이야기들인데요. 강릉에서는 평화로운 시기 1996년이었습니다. 북한군 26명을 태운 잠수함이 강릉에 와서 좌초되었습니다. 그리고 강릉은 관광으로 먹고 살다 보니까 잠수함이 들어오고 군인을 찾지 못하는 근 한 달 동안 관광 산업이 중단되면서 먹고 살기 힘들다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그 대안으로 잠수함을 설치하여 통일공원을 만들고 관광지화하자는 것이었죠. 일정 부분 성공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관광객이 오지 않으니까 잠수함을 철거해서 동해 해군으로 보내고 지금 그 자리에다가 오토 캠핑장을 놓았습니다. 이것은 조금 이따 말씀드릴 비행기 접경 지역도 마찬가지 현상입니다. 안보 관광, 땅굴 관광, 북한 잠수함 관광은 이제 시대가 지났습니다. 다행스러운 겁니다. 안보로 관광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럼 통일공원이 오토캠핑장으로 강릉이 바뀌었다는 현실은 놀거리, 볼거리, 체험거리 아니면 아름다운 것 아니면 돈 되는 것에 우리 국민들이 더 좋아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통일의 대안을 그런 방향으로 찾아가고자 하는 겁니다. 강릉의 해안철조망이 철거되고 있습니다. 미관을 해친다고 관광객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아마 이것을 더 확대한다면 DMZ의 철거도 그런 식으로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는 겁니다. 그것도 시를 통해서 계속 접근해 보고 있습니다. 26쪽에 보면 제일 위에 있는 시는 그 강원도에서 한동안 살았던 김지아 시인의 시인데요. 한국인을 미국인도 죽였지만 미국 군인도 죽였지만 한국 경찰들도 죽였습니다. 바로 한국 경찰이 원주 일대에서 민간인을 죽인 것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내가 나를 쏘아 죽이고 내가 찔러 죽이고 나를 갈라 죽여 내가 나를 아예 없어버린 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전쟁의 상처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제주 4.3 같은 곳이 비슷한 현상이겠는데 이것은 강원도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에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더 많이 짚어야 되고요. 시에 조금이라도 나타난다면 소설에 조금이라도 나타난다면 우린 이것을 더 살펴야 될 입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26쪽 그 제일 아래 문단에 최철이라는 작가는 아닙니다만 강릉 출신으로 어디 서울 지역에서 대학에서 강의하신 분이 있는데요. 강릉 그 아득한 시간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고 나서 굉장한 충격을 받았었는데요. 이 책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힘없던 우리 민족은 북한이죠. 적군의 총과 칼에 떨고 남한 군인이죠. 아군의 행포에 다시금 치를 떨어야 하는 순환의 시대였습니다. 아이러니한 점은 6.25 전란 때 강릉 시내에 3개월 동안 머문 인민군들은 한 번도 이런 부도덕한 행동을 저지른 적이 없다는 점입니다. 저는 이분이 이 책을 한 1970년대, 80년대 썼다면 감옥 갈 정도의 수준의 책이라고 보았죠. 이분은 민속도 연구를 하신 분이니까 진실을 입각해서 썼을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돌아가신 이후에 제가 이 책을 본토라서 확인할 길이 없어 강 지역 주민들 70, 80대 노인들을 만나러 다녔습니다. 그때 확인한 것은 이것이 사실이었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북한군 단 한 명도 민간인 한국인을 괴롭힌 적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때린 것이 아니고 뭐 밥을 얻어먹겠다고 협박한 적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미군은 뭐 했냐면, 한국군은 뭐 했냐면 들어와서 물건 소중한 거 다 훔쳐가고 다 잡아가고, 그리고 예쁜 딸이 있으면 다 강간까지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제가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 확인하는 과정에 이런 유행어들도 들었습니다. 인민군이 지나갈 땐 딸을 감추지 않아도 미군이나 국군이 지나갈 땐 딸들 얼굴에 수검정을 묻혀 다락으로 밀어대었다 라거나, 인민군은 잘 먹고 간다 하고 국군은 곡간까지 알뜰하게 훑고 간다 라는 것이 그 시기에 6.25 전쟁기의 유행어였다는 겁니다. 물론 북에서 6.25 전쟁을 내려올 때는 인민해방을 위해서 내려왔으니까, 미국 군인만 쫓아내겠다고 내려왔으니까 민간인을 괴롭힐 필요가 없겠죠. 교육이 되어서 그랬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남한을 지키겠다는 미군은, 한국군은, 한국경찰은 그때 뭘 하고 있었었는지, 그런 교육은 안 됐었는지, 왜 이런 것에 대한 조사는 안 되었는지, 저는 만약 강릉에 더 오래 살게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한 자료집을 한번 내고 싶습니다. 뭐 시나 도가 예산을 지원해주지 않을 테니까 이제 그 개인적인 노력을 통해서라도 꼭 남기고 싶은 겁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들이 문학 작품 어디에도 언급되지 않았고, 어디 지역 문학 자료 혹은 사회사적인 자료집에도 남아있지 않다는 점을 보면서 문인들이 앞으로 해야 될 일이 훨씬 더 많겠구나. 정춘곤 시인은 분단 얘기를 매 시집마다 내니까 미안했는지 어느 시집 앞면에는 작가의 말에서 고린내라는 분단 이야기 쓰기가 참 못하다고 이렇게 하던데, 결국 분단의 이야기, 우리가 가졌던 상처의 이야기는 과거의 이야기도 아니고 고린내라는 이야기도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의 사건들이 오늘 현재 진행형의 상처로 남아있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흔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엔 27쪽에서 이번엔 두 번째 챕터로 전쟁과 분단을 기억하며 기리는 통일 이야기 보겠습니다. 문학장에서 전쟁 문학, 분단 문학, 통일 문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저도 분단 문학, 통일 문학이라는 용어를 병행해 사용하는데 평화를 반영해서 통일 이야기로 나갈 땐 통일 문학이 바람직하지만 분단의 상처를 극적으로 드러내는 데서는 저는 분단 문학이라는 용어가 참 적절했다고 봅니다. 네, 이번에는 29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제일 위에 있는 시는 이성선 시인의 작품 새와 풀꽃의 멸하소인데요. 시가 굉장히 아름답죠. 고성에서 태어나 속초를 터전으로 잡던 이성선 시인은 현실에서 벗어난 시를 쓴다고 생존에 계실 때 많은 비판도 받았지만 새와 풀꽃의 멸에서 같은 작품도 쓰셨고 환경운동을 실질적으로 단체 활동도 했었던 분이죠. 이분의 시에서는 리얼리즘이 거의 드러나지 않는데 이 작품에서는 분단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버지와 이상 가족이 된 개별적 상처가 반영된 것이죠. 이런 아픔을 극복하는 철조망 제거법을 정충군이 드러냈는데 시가 참 마음에 듭니다. 아마 행정에서 검토해서 처리하면 좋을 법한 그 세 번째 문단의 시를 보죠. 묵은 철조망을 절단기로 툭툭 잘라낸 뒤 삽으로 말뚝을 캐내면 된다. 이 집도 번거로우면 불도저로 단박에 밀면 된다. 시니까 쉽게 썼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행정에서 이것을 반영해야죠. 우리는 종전하기도 어렵고 통일하기는 더 어렵게 여건을 만들고 있는데 독일 통독은 정충군의 철조망 제거법처럼 그냥 망치로 벽을 부쉈습니다.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그 부수는 가능성을 철조망을 부수기 위해, DMZ를 부수기 위해 그 안에 세계적인 생태 공원화하고 있는 이것을 만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그 DMZ에서는 생태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문인들의 힘을 보탤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 오늘 이야기로는 청호동의 아가이 마을 트랜스로컬리티인데요. 디아스포라 개념을 극복하는 결국 이주민의 로컬리티와 현지민의 로컬리티가 합쳐서 이주민의 역동성을 드러내는 과정이라고 보는데 청호동의 아가이 마을이 잘 되어 있습니다. 청호동의 아가이 마을 명칭까지도 그러하거니와 아가이 순대의 성공적인 특산품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유명한 드라마 관광지로 알려지면서 관광객이 오다가 그 드라마를 밀어내고 아가이 순대 마을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아까 소개에 말씀드린 것처럼 강릉의 통일공원은 실패했거든요. 결국 그 안에 주민들의 살아있는 삶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럼 우리가 이 분단 이야기를 풀어나가려면 좀 더 많은 공감대를 이끌어내도록 분단 이야기, 상처 이야기 이런 것들을 더 확산시켜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 통일문학과 관련된 이런 심포지엄이 문인들만의 거의 다분한 원론적인 이야기보다는 일반 대중과 함께하면서 좀 더 다정한 그런 세상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발제문에 있는 내용 중에 그 트랜스로컬리티하고 디아스포라 개념에 대한 말씀은 아마 일단 발제가 끝나고 나서 질문을 통해서 좀 더 이야기 나눠주시면 좋겠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자, 수고해주신 정현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정비단 선생님께서 토론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비담입니다. 제가 시간을 얘기로 하면 또 저까지도 막 세 걸려서 시간 10분 주어진 시간이니까 발췌하는 것들을 발췌해서 토론문을 발췌해서 읽어가는 것 중심으로 이야기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선생님의 발제가 참 저는 반가웠어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천착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저희 진짜 분단도 가슴에 안고 머리에 이고 이렇게 살아가는 시인으로서 창작자의 시인으로서 늘 이 문제는 좀 더 투철하고 치열하게 의제가 이렇게 발굴이 되고 또 이렇게 연구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중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반갑고 또 선생님의 발제문 덕분에 조금 더 깊이 또 공부를 할 수 있게 해주셔서 우선 감사드립니다. 네, 잘 읽어봤습니다. 첫째로 이제 저는 사실은 강원도보다도 경기도 쪽에 좀 많이 천착해 있거든요. 물론 창작자의 입장으로서. 그래서 이제 연구 결과물이라는 게 조금 빈약하다는 것, 전체적인 분단 상황이나 이런 것들은 자료들이 좀 많은데 경기도 쪽도 여전히 아직 굉장히 많이 우리 문학하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많다는 걸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아무튼 발제문에 들어가서 발제문은 일단 강원도라는 지역이 분단의 현장이자 통일의 상징으로서 한국 근현대사의 고통과 희망을 압축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강원의 문학적 장소성과 분단 체험을 교차시키면서 전쟁, 분단, 통일, 이주의 서사를 구체적인 시작품과 연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발제문이 제시한 논지를 중심으로 비평적인 논점과 보완적 제안을 함께 토론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강원 내 분단 현장성과 민족사적 상징성을 언급해 주셨는데요. 이제 이게 선생님이 이제 장소 연구소라고 하기도 해서 분단의 어떤 강원도 분단의 장소성을 중심으로 정밀하게 짚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민족사적 증오로서의 강원도를 규정하는 문제이고 실제로 고성, 철원, 양양 등은 동일 지명을 남북이 동시에 사용하는 유일한 지역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저 경기도도 사실은 분단에 대해서 갈라진 점이 있지만 행정 지명을 공유하지는 않거든요. 어쨌든 그쪽으로 넘어가서 다른 지명을 사용하고 있고 옹진 이외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분단의 어떤 비극성을 선생님의 발제문에서는 어떤 미국과 소련의 제국적 분할의 결과로 읽어내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여기서 사실 여러 가지 연구 자료에서 보면 요즘 많이 비평적인 분단의 어떤 비평적인 어떤 연구 자료에서 보면 분단이 단지 외세의 냉전 질서 속에서 기계적으로 성립되는 문제가 굉장히 크지만 한편으로는 이게 뭐 강원도뿐만 아니라 경기도도 마찬가지지만 내부적인 어떤 요인도 굉장히 많이 보고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토 세력과 이념과 어떤 내부의 어떤 이해관계에 얽혀 있는 그런 문제들에 의해서 분단이 더 고착화될 수 있었다는 이 보고들이 많이 연구 보고들이 이렇게 예를 들면 비평화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의 비평화 구조론이라든가 이런 데서 볼 수 있는 거. 그다음에 또 한국 현대사 분단 과정의 정치 사회적인 균열, 민족문학 대백과 같은 데서도 이제 보고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조금 분석해 줬으면 훨씬 더 입체적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시를 통한 분단 체험을 내면 안 돼. 이제 정충근, 고영렬, 이성선, 이상국 선생님 등 강원 출신의 시인의 작품을 통해서 분단의 정서적 기록과 증언을 분석하면서 이것들을 이제 일상의 역사와 일상의 교차점을 이끌어내고 있는데요. 단지 이제 분단 문학이 이념을 초월해서 민중적 리얼리즘으로 환원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그 부분을 분석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발제문은 이 부분에 저 이제 늘 아쉬웠는데 사실 우리 분단 통일 문학을 접하면서 어떤 문학의 미학적 차원 이 부분에 대한 우리가 고민을 굉장히 치열하게 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저의 평소의 생각이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도 어떤 증언이나 현실 비판에 좀 집중해서 분석을 할지 어떤 문학의 미학적인 차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분석을 해서 시에 사용되는 시어들이
어떻게 이제 분단의 상처를 정화시킬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분석했더라면 우리가 어떤 문학적 완성도까지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통일 문학으로서 이해과 휴머니즘의 복권 이제 이 부분인데 이제 단지 고발하고 이런 문학에서 우리의 민중적인 차원, 평화와 화해, 생명의 윤리를 모색하는 단계로 이해했다는 통일문학이 그 점을 짚어내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통일문학의 핵심을 이 통일문학이라는 용어 자체에 대한 유토피아적인 한계, 즉 현실 정치와 문학적 상상력의 온도차에 대한 자각을 좀 첨언했더라면 이 부분도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우리 문학이 결국은 실천적으로 통일의 실천에 어느 정도까지 개입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은 항상 저는 좌절을 많이 느끼고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후속 과제를 좀 더 저희가 진지하게 다뤘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이제 4번으로 넘어가서 청호동 아바이 마을과 트레스 로클리티 이 부분은 굉장히 가장 독창적인 대목으로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아바이 마을이 이제 이 부분이 단순한 피난민의 정착지가 아니라 이주민의 문화가 토착되어서 새 정체성을 만들어낸 문화융합의 공간으로 해석하면서 분단의 상흔과 문화적 혼종성을 동시에 조명한 것은 이 글에 있어서 가장 주목할 만한 이론적인 기여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와 같은 문화적 혼종성의 긍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취약민들이 경제적, 정서적 취약함이 관광 자본의 장치로 흡수된 현실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보완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경기도 쪽에서도 느끼는 부분이 항상 이렇게 같이 공유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의식을. 그래서 경기도도 늘 그 관광 분단이 문화인들조차도 그 분단을 관광 상품화하는 쪽에 많이 비중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일이 안 되는 이유는 문화인들 때문이라는 소리까지 듣습니다. 그냥 먹고 살 일이 이제 없어지니까 그런 아주 자조적인 어떤 비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이제 이 글에서 이 부분이 아까 지금 계속 제가 경기도를 얘기를 했지만 그 경기도의 분단 체험 및 분단 문학과 이 글이 이 발제문이 비교할 때 한반도 분단 문학의 지역적 변주를 드러낼 수 있고 조금 더 입체적이고 깊이 있는 어떤 탐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이제 아바이 마을이 복합 문화의 공간이라면 경기도의 트랜스로컬리티는 굉장히 좀 슬퍼요. 사실 동두천이라든가 의정부라든가 기지촌, 문산, 장단, 피난민 쪽 특히 또 이 장파리 같은 경우 클럽들이 굉장히 많았었죠 거기에. 그래서 그런 우리 여성의 비극들이 이제 이렇게 이런 부분은 사실 지우려고 해요. 자꾸만 지워지려 역사에 자꾸 지워내려고 섞어내려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트레스 로컬리티는 그 지워진 역사를 복원하려는 투쟁의 역사를 지금도 여전히 진행이 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과 비교를 해가지고 좀 더 보완적으로 연구가 이루어지면 굉장히 좋겠고 결국은 이 트랜스 로컬리티는 분단의 트랜스 로컬리티는 이주민의 문제를 넘어서서 상처를 어떻게 기억하느냐 우리 문학이 할 일은 그 윤리를 세우는 일인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좀 짚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철조망의 경계 요 발제문은 이제 사실은 발제문 전체를 관통하는 상징적인 이미지인데 이런 시적인 상징의 정치적 실효성, 즉 문학적 상상력이 어떻게 현실의 평화 정책과 접속할 수 있는 것인가 대해서 보다 구체적인 논의를 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럴 때 철조망의 제거를 단지 낭만적으로 우리가 그냥 문학적인 상상력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평화 담론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지역 정책이라든가 생태 인식이라든가 국제 정치의 맥락이 함께 검토되어야 된다고 문학에서도 이런 부분을 치열하게 고민하는 문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후속 논의 과제를 제가 좀 정리해 보면 앞서도 말했듯이 강원도의 통일 문학이 서부 지역의 분단 문학과 어떻게 연계되어서 한반도 전체 문학적 통일 비전을 구성할 수 있는가,
모색해 봐야 될 거고, 둘째, 분단은 무엇이며 통일은 무엇인가? 근본적인 질문을 다시 정립을 해야 되는 부분. 그다음에 세 번째,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최근 활발히 등장하는 북한 이탈주의 문화를 우리 분단 통일 문학이 어떤 스펙트럼 속에서 포섭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나아가 통일 이후의 문학이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지, 이런 윤리적인 문제를 제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최인훈의 광장이 광장 이후에 1926년도에 발표된 이후에 과연 거기에 나오는 이명준을 우리가 넘어서고 있는가 고민을, 그 과연 정말로 이해하고 우리가 넘어가고 있는가, 이 부분은 우리 문학이 굉장히 치열하게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잘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선생님이 굉장히 정확하게 지켰나요? 10분을 지켜주셨습니다. 아, 1분 넘었습니다. 정확하게 지켜주셨습니다. 네, 질문이시기도 하고 또 보완 설명이시기도 해서 아마 그 선생님의 관점과 김영 선생님의 관점과 잘 이어질 것 같은데 10분 동안 또 지금 응답하실 거라 또 말씀하실 게 있으면 또 이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꼼꼼히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체적으로 질문은 아니니까 제가 깊이 생각하는 내용들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분단이 고착화되고 있는 문제는 일본 때문에 휴전선이 만들어지고 6.25는 북에서 낙심해서 그런 거죠. 저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6.25를 받지 말았어야 되죠. 그럼 전쟁이 안 일어납니다. 과거를 어쩔 수 없겠죠. 그런데 그때 받지 말았으면 전쟁은 없죠. 휴전선도 없고요. 이게 제가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총을 들고 적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하냐고. 네. 우리가 같이 호미와 낫을 들고 미 군정을 축출했어야죠. 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이 관점에서 저는 오늘의 분단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법을 보고 있고요. 그러면 그것이 남북이 분단된 현실 속에 현재 가능한 것인가? 코스타리카라는 나라가 있는데요. 세계 최초로 시작했는데 실질적으로도 법적으로도 군대가 없습니다. 일본은 법적으로 군대는 없지만 현실적으로는 자위대가 한국군보다 셀지도 모릅니다. 그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 말장난은. 다행스럽게도 파나마 같은 나라는 군인이 쿠데타를 해서 장기 집권 독재를 하니까 아예 군대를 없애버렸습니다. 파나마도 모범적인 사례죠. 근데 파나마는 전쟁이 나면 외부 군인이 자동으로 들어오기로 법적 계약을 맺었으니까 뭐 군대가 없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코스타리카는 진짜 군대가 없습니다. 그럼 한국처럼 분단이 어렵고 저 중국처럼 저 일본처럼 러시아처럼 사나운 곳에서 살 수 있냐? 예. 코스타리카 지도를 보시면 우리보다 지정학적 조건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래도 그들이 견뎠습니다. 군대를 없앤 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전쟁은 쉽고 대신 희생이 많겠죠. 외교는 무지 어렵고 오래 걸릴 거랍니다. 평화는 그런 것이죠. 쉽게 얻어지지 않습니다. 미군을 없애면 어떻게 하냐고. 그런 논리에서는 군인을 없애면 어떻게 하냐고. 그런 이야기 앞에서는 한 걸음도 진보할 수 없을 겁니다. 이 분단은 영원한 나라가 되겠죠. 그런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통일을 이야기하지 말아야죠. 제가 지금 있는 대학이 두 개 대학이 통합합니다. 대학이 통일하죠. 근데 몇 개 대학이 또 통일하고 싶었어요. 통합하고 싶었죠. 근데 그 통일은 안 이루어집니다. 사립대학과 국립대학은 영원히 통일이 안 됩니다. 다른 지역들도 몇 개 더 시도를 했었죠.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은 주인이 없는 듯 보여도 뭔가가 힘드는데 북한은 주인이 있지 않습니까? 개인 거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통일이 되겠습니까? 그 현실을 다 알면서도 뭐 통일을 허상으로 내세워서 저는 통일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북한이 재산을 안 내놓는데 우리가 물론 북한의 영국 직위를 보장해서 그들을 천황으로 모시고 김치대를 영구히 천황으로 하고 우리가 총리제를 한다. 그럼 그들이 받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코스타리카가 모범이라고 봅니다. 지금 다행스럽게 우리는 병력을 기피하고 대신 감옥에 가서 형사리가 아니라 감옥에 가서 대체복무로 3년씩 하는 우리가 요 정도까지 와 있습니다. 이거 양심의 이름이 아니고 평화의 이름으로 우리 모두가 해야 됩니다. 사내라면 한 번쯤 군대 갔다 와야지 이런 시각으로는 영원히 통일이 오를 거고 영원히 평화는 없을 겁니다. 앞에서는 평화 외치고 뒤에서는 군대 가고 군대 가는 사람 격려하고 국군의 날 박수치고 무슨 통일 무슨 평화가 찾아오겠습니까? 언제든지 독도를 두고 일본과 한판 붙을 수 있는 이런 호전적인 자세에서 말이죠.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 관광 상품화 말씀이 있었는데 이걸 자본화되는 이야기는 이상국 시인의 시에도 이미 자본화 문제를 비판을 했죠. 제가 인용하는 그 시에도 말이죠. 그런데 저희 관점은 다릅니다. 이 자본화 방해해야 됩니다. 한국인들 돈 좋아하고 북한 이탈 주민도 자유보다는 돈이 더 좋아 한국에 올 겁니다. 돈 좋아하는 거 방겨야 됩니다. 저는 세계가 앞으로 곧 자본 돈을 향해서 통일될 거라고 보는 입장인데요. 우리가 개성공단이 열렸고 금강산이 열린 것은 돈 덕분입니다. 남의 덕분이다. 그 돈으로 저는 DMZ를 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두 돈에 미치면 미국도 남한의 누구도 북의 누구도 덜 따를 겁니다. 그래서 북한도 빨리 돈에 미치기를 바라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관광 상품화, 문화 상품화 하면서 돈을 더 강화시켜야 되고 그 비근한 예가 강원도의 원주가 군사도시였습니다. 원주 시민들이 군사도시 몰아내자 해가지고 군대 시설들 거의 없앴습니다. 이게 가능했지 않습니까? 안보다는 지역의 경제거든요. 고성부터 저 울진까지 있는 동해안의 철책선 관광객들이 밥 먹으면서 바다 보고 싶은데 철조망이 간이 있다고 보기 싫다고 철곡 운동 하는데요. 그거 돈 몇 푼 더 벌자고 철조망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는 남북도 남한의 대체 공무를 통해서 군인을 일단 없애고요. 그리고 돈을 통해서 DMZ 철조망 근처에다가 돈을 많이 갖다 놓으면 남북이 돈을 향해서 통일되는 날이 오지 않을까. 돈이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는 날이 오지 않을까. 저는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인데요. 이 상처의 기억인데 과거를 자꾸 헤집고 과거를 기록하고 해야 되는가? 해야죠. 문학은 상처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를 기록함으로써 역사가가 역사를 제대로 진단하고 기록하고 방향을 바로 잡아주는 것처럼 문인도 오늘의 삶을 리얼하게 기록해 줌으로써 그 현실의 삶이 오늘을 진단해내고 미래를 나아가는 대안을 제시할 겁니다. 1960년대, 70년대, 80년대 내내 문학은 푸코가 이야기하듯이 문학은 저항의 담론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1990년대, 2000년대 들어와서 문학이 저항 담론을 잃었다고 뭔 꽃이니 별이니 생태니 이상한 형태로 가고 있을 때 우리의 현실은 1950년대, 60년대, 70년대보다 더 어려우면 어려웠지 조금도 나아진 게 없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의 오늘의 저항 담론은 세상의 평화를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김수영 시인은 월남파병 때 월남파병 반대의 자유를 이행하지 못하는 단 한 줄로 남겼는데 그 많은 시기에 그 많은 문인들이 단 한 줄 월남파병에 반대한 적이 있습니까? 그 뒤에 이라크 파병도 있었고요. 지금 월남에서 월남파병으로부터 이어진 라이다이안의 상처, 지금 현재 우리의 시인들이 우리의 소설가들이 몇 명이나 짓고 몇 명이나 양심적 발언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할 일 많습니다. 저기 광화문 마당에서 양쪽에 대치만 너무 열릴 일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근원 쪽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찾아갈 일, 문학인이 해야 되고 문학인밖에 그 바람직한 일을 할 사람이 더 있겠습니까? 이렇게 답변하겠습니다. 뭐 그러고 계신 분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들으면서 아마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 분들 계실 부분 같고요. 그런 점들이 논의를 하고 싶은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이따가 종합토론 때 좀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최근 우리가 주고 싶어 좋겠습니까? 200억 달러씩 10년을 생돈을 줘야 되는 일을 하게 된 것도 결국 힘이 없어서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도 결국 돈 때문이었죠. 근데 과연 그런 돈의 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38선에 그 돈이 뿌려져서 통일이 올 수 있다면 뭐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이게 바로 현실과 이상의 차이가 아닐까 하는 생각 좀 해보게 되고요. 분들이 같지 않다는 것도 전적으로 동일하긴 하겠습니다만 그 부분도 좀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문학이라는 것이 가진 힘은 분명히 평화를 위한 것이긴 한데 그 평화를 위한 그 문학의 힘이 과연 현실성과 얼마나 밀접한 연관을 가지면서 이상을 따라갈 수 있을까 하는 부분도 아마 마지막 토론 시간에 좀 논의가 많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두 분의 토론과 발제에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부, 2부 토론 발제 잘 마쳤고요. 시간도 비교적 잘 지켜져서 5분 정도만 시간이 오버됐습니다. 한 15분 네, 15분 정도 휴식 시간 갖고 마지막 3부 발제 토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분 뒤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